제가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다시 신문 비전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붓을 손에 잡게 되면은 호흡을 좀 고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게 돼요. 왜냐면은 그 원하는 데 점을 찍거나 선을 그을 때는 숨을 멈추거든요. 마치 그거는 사격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숨을 쉬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술의 고수들이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거나 주먹을 공격을 할 때는 숨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예전에 왜 쿵푸 만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숨을 들이쉴 때 딱 공격하거든요. 그래야지 급소에 맞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그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하고 이제 몸동작. 그래서 상대한테 내가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 상태에서 급소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술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쉴 때 하게 되는데 그림 그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약간 저산소층에 들어가는 거죠. 그림 하다가 운동하다가 또는 이렇게 말하다가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이 지하실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첫 번째 소식은 세계적 화랑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지사장들이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갤러리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고 중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시장이고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미술 시장이 굉장히 밝고 중요한 건 이거죠. 뭐냐면 현대미술 구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증받은 어떤 옛날 작품이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부상하는 현대미술들도 구매력이 있다. 한국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매에 자주 나오는 이 김환기 작가의 이게 제목이 아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그 있잖아요. 그게 시인데 아무튼 그 시의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인데 이게요 참 재밌게도 이 네모 하나가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렇게 할 때 이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 점을 찍거든요. 근데 김원기 작가 이걸 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별들이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의 운명처럼 어떤 자기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가 저 별은 나의 별인 거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형식은 다르죠. 이렇게 모양은 다른데 김환기 작가의 주제하고 제 그림의 주제가 같아요, 거의. 그런 근데 화가들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많이 좋아해요. 고어도 참 많이 그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 선배가 속해 있는 갤러리가 여기 보니까 리만 머핀 갤러리네요. 서도 선배가 여기 전속으로 되어 있네요. 서도 선배가. 근데 제가 학교 선배인데 조금 살짝 좀 디스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존 작가 중에서 자기 작품을 50억 이상에 판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남주는 우리 국적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이 김한기 작가는 이미 돌아가셨고 백남준 작가가 살아계셨을 때 팔았던 그 작품가는 아마 글쎄 60억까지 갔을 텐데 이제 어차피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적으로서 경매 시장에서 56억을 기록한 사람이 서도 선배거든요. 근데 저는 서도 선배의 인터뷰를 봤어요. 예전에 그 리움 갤러리 전시 때. 근데 저는 그 인터뷰에서 내가 더 인터뷰 잘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는 그 어떤 작가가 어떤 뭘 표현하느냐 그런 어떤 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틀 전부터 과감하게 순수 후원자를 모집하겠다. 한 달에 3,000원씩 제 그 재료비를 대주는 순수 후원자. 근데 그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설명에다 이렇게 제가 달았어요.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10만 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원래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품을 재료비로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그 작가의 그 재료를 누가 썼느냐에 의해서 작품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3,000원 자동이체 후원자를 모집하면서 거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언급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 부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전시할 때 이렇게 도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록이 나오면은, 이게 제 친구 사진작가 도록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설악산을 주로 사진을 많이 찍었고, 백운산장을 찍은 사진전인데요. 이렇게 사인이 돼 있죠. 저한테 주고. 근데 이제 어떤 작가들의 이 친구는 그게 없는데 인사동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은 도록을 딱 보면 뒤에 후원 회원 명단이라는 게 있어요. 쫙 이제 그 화가한테 재료비를 조금이라도 대준 사람의 이름이 가로 열고 금액은 안 달립니다. 쫙 들어가요. 그럼 저한테 지금 최대로 후원한 친구가 3천만 원을 후원한 친구가 있고 이 전주에 2,500을 후원한 분이 있고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1,500 후원한 분, 뭐 100만 원 후원한 분은 굉장히 많고요. 500만 원 이상 후원한 분만 거의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그림을 그려라라고 제가 후원받은 돈을 축적해보면 최근에 그림 사간 분들 말고요. 그림 판매 금액 말고 후원금으로 축적된 게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갚아야 되는 분이 꽤 많죠. 그분들하고 동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매달 3,000원 하셔도 동등하게 후원자 명단으로 가나다 순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히읗부터 들어가든지. 그런데 이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꽤 새로운 시도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그 치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굿네이버스처럼 이렇게 해외의 아동들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그 돈을 내는 게 아마 최하가 5,000원부터 시작할걸요. 저도 정말 지금까지 건축 노동을 해가면서 정말 뭐 정치 후원부터 시작해서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데 꾸준히 10만 원 이상 매달 후원을 해왔거든요. 어떨 때는
전에 녹색연합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녹색연합에 5천 원 후원을 하거든요. 최하가. 녹색연합에서 후원금이 안 들어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휴대폰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녹색연합에 5천 원이 안 들어간다면 그달 휴대폰비를 제가 못 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부터 절대 전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보신 적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 와인 한 잔 했더니 확 올라오네 이거. 제가 지금 살짝 출출해서 엊그제 그 상상고 선배 국어 선배 만났는데 전주 풍남문인가 그 완산 경찰서 근처에 가면 초원 슈퍼라고 있어요. 초원 편의점이라고 돼 있죠. 거기 가면 이 정말 오리지널 황태를 팔아요. 황태하고 동태, 명태 이런 걸 파는데 와 저는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거야말로 오리지널 황태구나라고 느낀 게 처음이에요. 정말 퀄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와. 그래서 사실 명태, 황태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후쿠시마 그 사태 이후로. 근데 그 초원 편의점에서 파는 황태와 명태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끔 그 형님들 볼 때 거기를 가게 돼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황태 가져온 거에다가 와인 한 잔 해서 이제 제가 좀 출출해질 때가 돼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온 책이 뭐냐면 신관하는 이야기라는 원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자기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원동력은 생각과 마음, 생각, 뭐 느낌, 그다음에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마음, 행동 있는데 가장 빨리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느낌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에게 제가 굉장한 부자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런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 한 10년간. 그러니까 그날 건축 노동을 해서 10만 원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형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형님이 가끔 이제 소고기라든가 참치회 같은 걸 사줘요. 거의 20만 원 나오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면 저는 제가 번 돈의 50%를 그 형한테 그 형이랑 음식 먹는데 써버려요. 왜냐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자라고 해서 계속 뭔가를 얻어먹는다는 굉장히 제가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날 본 게 사실은 전 재산이에요. 왜냐면 저축한 게 없으니까 빚만 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거의 뭐 2, 30년 살아온 거죠. 20년 정도.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내가 신세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부자들한테도 그렇게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랑 이렇게 뭐랄까 더 특별하게 더 밥을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게 뭐냐면 느낌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등하게 그 상대방을 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미세하게 자기 주변의 어떤 그 평행우주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바꿔나가게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역사상 제가 3천원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역사상 화가를 후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아마 고호의 동생일 거예요. 태호라 그러죠.
그 동생이 아마 화방에서 점원으로 일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최저 임금일 겁니다. 그러면 한 200만 원이겠죠.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그 고호의 동생은 자기 형에게 자기 월급의 한 50% 정도를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 비싼 물감을 고호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고호가 그 편지에다가. 그럼 보세요. 자기 월급의 50%를 주는 동생이 속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번 돈의 50%를 주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연애는 제대로 했겠어요? 어, 예외죠. 예외적인 사람이죠. 자, 고호의 동생 말고 화가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였을까요? 어느 정도예요? 대부분 보면 그 전체 대륙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대륙 전체에서. 유럽이면 유럽 전체에서 손가락 안에 들고. 우리나라에서 왜 간송미술관에 어, 들어간 그 작품들을 사서 모으신 간송 전형필. 그분이 당시에 이제 40대 부자였대요. 40대 부자. 그럼 좀 넓게 보자고요. 그 한 나라에서 거의 100위권 안에 부자가 아니면은요. 어떻게 감히 화가를 후원한다? 못해요. 못해.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재료비가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만약에 3,000원씩 후원한다. 그러면 굉장한 그 3,000원씩 후원하면요. 그 3,000원이 어느 정도면은 제가 쓰는 이 물감의 한 30% 정도가 3,000원이에요.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게 한 10,000원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어, 만약에 매달 3,000원씩 저한테 후원을 하게 되면 이거 3개를 후원하는 겁니다. 1년에. 이 물감 3개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 부자에게 밥을 사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같은 개념인데 살짝 다르긴 한데 역사상 화가를 후원했던 사람들은 대륙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들이었고 근대에 오면서 이제 그 물감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 뭐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대륙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여야만이 화가를 후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감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화가들이 또 달리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생기면서 3대 부자가 3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 정도 부자가 되면 이제 화가들을 후원을 하고 또 1,000명, 10,000명, 이렇게 10만 명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10,000명 안에 드는 부자도 있겠지만 아마 10만 명, 100만 명 안에 드는 그냥 그저 그런 중산층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나는 지금 한 화가를 후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은 화가를 후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화가를 후원하는 경험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건 부자한테 밥을 사는 거랑 비슷해. 이 정도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 효과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매달 3,000원씩 후원한다면 바로 이거 3개를 후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신문 비전으로. 최근에 스카이캐슬은 입시에 대해서 풍자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보면 코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디의 비법을, 입시 코디 비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원과에서 마케팅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저도 전국골드 서울대 가다를 다음 달에 빨리 써서 2월달 안으로 한번 출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철학에 대한 책을 쓸 건데요. 제가 이제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꾸 이런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태양 탐사선이 태양 탐사선 이름이 뭐였더라? 태양 탐사선이 태양 가까이 갔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렇게 TV 선전하면서 태양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태양의 이 코로나를 보니까 제가 좀 더 액티브, 좀 더 이렇게 과감한 어떤 태양 그리는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사진인데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을 조도를 낮춘 거죠. 낮춘 건데 그림으로 표현하기 아주 참고할 만한 거여서 붙여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한국이요 느슨한 연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공하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사람은 친인척이 아니래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SNS의 그 관계를 사이언스지에 박세웅 박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요. 우리가 보면 6단계를 거치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SNS에서는 9단계까지 연구를 했네요. 6단계 이후의 소통이 굉장히 빈번한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친인척과의 소통 2, 3단계까지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 기본적으로 많고 3, 4, 5, 6단계가 약하고 다시 7, 8, 9단계가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와 저의 관계는 뭐 글쎄 어떻게 보면 2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로 따진다면 뭐 굉장히 그 7, 8, 9단계일 수도 있겠죠. 한국하고 싱가포르이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단계가 멀어지면서 다시 소통 빈도가 상승하는 가장 진한 선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 게 보이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SNS,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하지 않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한국은 또 그런 경향이 강하다. 자,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두뇌 인터페이스, 뭐 그런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초인간이 된다,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이 된다.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 과기부에서도 375억을 쓰기로 했다. 인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라는 지금 발표가 초인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물론 이제 375억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그냥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강의 때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는 미국의 벤처기업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의 다르파에서 원격으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어떤 그런 기술까지
그게 아마 개발된 게 거의 5년 전일 거예요. 굉장히 꽤 됐어요. 자, 그런데 독일에서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두뇌의 뇌파와 신호를 읽어서 그것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한 다음에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AI가 음성으로 전환. 이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면은 로봇이 그것을 여기다 담아주는 거죠. 저거 사고 싶어? 담아주는 거예요. 키오스크에서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 숫자를 생각하는 걸 가장 잘 읽어요. 현재. 숫자를 가장 잘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해서 말을 한다거나 하는 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든 마트에 있는 인공지능이 내 생각을 읽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물건을 선택한다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그것을 더 싸게 실현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 보면은 현재 ready to start 무슨 얘기냐면 서너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까지도 지금 현재 읽어내고 있어요. 이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죠. BCI, BMI, 뇌 머신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뭐랄까 무인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간다든지 이렇게. 예전에 롤프 옌센이라는 사람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써서 꽤 유명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현실과 가상의 여행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VR이 제공될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우주가 펼쳐지는 그런 체험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죠. 생각을 읽어주니까. 생각만 해도 그걸 읽으니까. 좀 전에 간송 전용필 이분이죠. 근데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게 24살에 갑부가 됐단 말이에요. 24살에. 근데 그 젊은 시절에 한국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가는 것을 막고 내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24세, 25세에 했다라는 것이 뭐 40대, 50대 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럴 텐데 20대에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정말 이분의 그 집안은 참 어떤 집안이었을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와 정말 알고 싶어요. 보니까 이게 살짝 나오네요. 역시 민족과 역사를 중시했던 집안과 지인들의 영향이었다.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외삼촌의 자녀니까 이제 외사촌 형 월탄 박종화는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금지하던 책이나 이순신, 강감찬 등 역사 인물에 관한 책을 간송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형이 그 민족의 자부심, 그런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책을 형이 이렇게 공급을 해준 형이 있었네요. 외사촌. 그리고 간송이 가깝게 지냈던 화가 고희동,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조선의 문화를 지키는 선비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자주 했고 간송이라는 아호를 지어준 사람이 독립운동가예요. 위청 오세창은 간송을 수집가의 길로 안내하며 조선 최고의 수집가가 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도 참 대단했겠지만 주변에 24세에 갑부가 된 이 젊은이에게 정말 뜻있는 일은 이것이다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렇겠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없었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 정말 우리 민족에 감사한 분이죠. 지금 AI가 생각을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이 뉴스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칼럼에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좀 더 보관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2년 내에 경제 전문가들의 84%가 2년 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경기가. 전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생각이 나요. 그 창녀, 직업 여성이 트럼프를 공격할 때 제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페이스북에 저 창녀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궁지에 몰리면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그런 폭력적인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2년 내에 미국 경기는 침체한다 이런 것들이 고래가 기침을 하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할 때 그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유심히 보자는 거죠. 자, 반도체 쇼크뿐만 아니라 선박, 석유 제품까지 줄줄이 지금 수출이 추락하고 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그 국민은행 파업 있잖아요. 파업을 하면서 그 은행권과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줬냐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했는데도 은행이 돌아간단 말이야. 이거를 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원 감축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은 늘 배치되는 측면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족 노조의 파업은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전체 노조한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넘어갑시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몇 년 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죠. 온라인 쇼핑하고 배송을 빨리 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원격 서비스하고 원격 서비스가 그 초지연이라고 그러죠. 무지연, 지연 자체가 없다. 원격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게 5G거든요. 정말 파업을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이게 초경쟁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번에 세스에 내놨거든요. 파나소닉하고 하만이에요. 자동차 기업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전자기술 업체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서 완성차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 보이죠? 이게 파나소닉하고 하만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게다가 이걸 막 나중에는 3D 프린팅까지 됐죠. 지금 이제 컨셉카인데 초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어이구. 이번 세스에 갔더니 로봇을 전시하는 데만 1000개가 넘는데요. 로봇을 전시한 부스만 1000군데가 넘어요. 이번 2019년 세스에. 거기다가 5G 시대지, 인공지능은 발달하고 사람의 생각까지 현재 인공지능이 읽어서 음성으로 변환하고 있지.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4차 산업혁명 강의에서 몇 년대에 이거 된다, 몇 년대에 이거 된다라고 강의할 때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빨리 돼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강의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전 2019년에 2019년 세스의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2년 만에. 제가 2년 전 강의를 한 걸 보면. 2020년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쯤 되면 이런 소식들이 오고, 한 1년 정도 빨리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 6개월 빨리 왔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제가 이제, 중학생,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끔가다 강의를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강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한 2건 있고 2월 달에도 한 2건 있는데,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전망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와인도 한잔 하고, 조금 이따 이제 세상에, 저 한 7시 된 줄 알았어요. 벌써 9시가 넘었네. 이게 그림 그리면요, 이게 예전에 뭔가 책 읽고 공부할 때 제가 두뇌는 가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골머리 생각하게 되면은요, 30분이 흐른 것 같은데 3시간이 흘러 있고요. 또 3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30분만 지나갔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그 생각이 두뇌가 압축해서 쓰거나, 또는 시간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뭔가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오늘은 한 2시간은 몰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할 때, 그러니까 제 두뇌 감각으로는 지금이 7시 20분이어야 되는데 9시 20분이 됐어요.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시간이 조금 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는 거니까.